대학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남승 선생님을 대신해서 나온 전경원입니다. 네, 2013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 쉴 틈이 없네요. 이 가채점 결과로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지원을 할 것인가 쉴 틈 없이 아주 전략 세우느라 바쁘겠어요. 네,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정보 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네. 본격적인 입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보다 수능 시험이 좀 쉬었다고 또 얘기하는 점과 또 정시 모집 인원도 작년보다 줄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출제 측에서는 시험이 작년보다는 쉬워졌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나 네. 또 실제 가채점 결과를 보면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혼란스러울 것 네.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공부의 비법. 오늘 이 시간은요, 실패 없는 2013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실패 없는 정시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네, 오늘의 최고 멘토 하기성 선생님과 1시간 동안 2013학년도 정시, 수능 정시 전형에 대해서 전략, 비법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능 점수 때문에 좀 좌절에 빠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선생님? 재학생하고 졸업생은 좀 체감하는 게 다른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졸업생 입장에서는 고득점자가 좀 많이 분포되는 것 같고, 재학생들은 지금 시기에는 좀 엄격하고 냉정하게 자기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평소 점수보다 잘 안 나왔느냐, 아니면 객관적으로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안 나오느냐, 이걸 조금 검토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부터는 또 이제 수능 체제가 변경된다고 하고, 또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내신 성적이 잘 관리되지 않고 이런 학생들은 올해 아마 대거 하향 지원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화에 대한 아주 심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재수하지 않고 정시 가군, 나군, 다군 세 개의 지원 기회를 살릴 때 좀 안정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가채점 우리 상담에서도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럼 반면에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점수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여의치 않았을 때는, 잘 안 됐을 때는 재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정시에 상당한 눈치 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팍팍 오는데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어떻게 시청할 수 있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등 아래 자막으로 나오는 다양한 방법들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하기성 선생님의 2013 정시 지원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능이 끝나신 다음에 충격으로부터 평소 기대보다 잘 안 나왔던 친구들이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고요.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마 수시에 언서를 써던 대학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쓰는 대학에 또 분주하게 움직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아마 조금은 이제 그 인터벌이 있는 시기인데 이제 성적표가 11월 28일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각 대학들의 정시 모집 전형 계획에서 또 최종 모집안이 확정돼서 홈페이지에 공지되고 있으니까 본인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정시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앞서 우리가 쭉 봤던 가채점의 결과, 이게 사실은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무의미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위치에 대한 객관성을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제가 영역별로
언어 영역부터 외국어 수리 가나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실제로 지난해 수능 또 9월 이번 연도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드리도록 할까요? 언어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언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준비가 됐는데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 비교해서 지난해 수능보다 좀 쉽다. 또 9월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 그 다음에 EBS 연계율이 70%인데 이제 좀 특이한 사항은 비문학 제재가 특히 과학 지문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문과 수험생들이 어렵게 보고 이과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좀 고득점했다. 이런 것들이 특이사항으로 나오는데 1등급 점수만 비교하면 작년 수능 94점, 9월에 98점이었는데 이번에도 예상하는 가장 높은 기간의 점수가 지금 98점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2등급하고 또 3점 차이 나고 2등급하고 또 3등급은 4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상당히 난이도 조절에서는 좀 실패한 시험이었고 언어 영역에서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점수를 쭉 지켜나가는 쉬운지 모르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피해를 본 많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바로 이어서 외국어 영역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 그래서 지난해 그 97점이 1등급이어서 너무 쉬웠었죠. 네. 근데 올해는 좀 난이도가 조절이 됐고 9월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됐고 EBS에서도 듣기는 뭐 100% 연계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70% 연계됐다. 빈칸 추론이 어렵게 나왔다는 것도 특이사항이고요. EBS 연계 문제가 좀 더 어려워 보인다는 학생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졸업생과 재학생 간에 좀 갈림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등급 92점,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차 2등급 84점, 그리고 2등급하고 3등급 예상하는 건 높은 점수를 봤을 때 한 9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수리 영역도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역시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보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1등급 점수 지난해 수능 때 89점이었는데 지난해랑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그리고 9월 좀 어려웠었죠. 85점이 네. 1등급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쉽게 형성되면서 1등급 라인을 92점, 또 2등급 85점, 3등급 70점 보는데 아마 2012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최고 난도 문제가 좀 줄어들어서 만점자 비율이 다소 상승할 거다. 이렇게 실제 그 가채점 자연계 학생들 점수 보면 92점 이상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자, 인문계 수험생 그리고 일부 자연계 수험생들이 풀었던 수리나형도 이어서 볼까요? 자, 수리나형 지난해보다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작년에 좀 쉬웠죠. 1등급 컷이 4점짜리 하나 틀려서 96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9월에는 좀 어려웠어요. 4점짜리 3개 틀려 88점 1등급이었는데 9월보다는 좀 더 쉽게 92점대. 92점대면 뭐 4점짜리 2개 여기서 1등급이 형성되고 거기서 9점 정도 차이 나는 2등급 또 거기서 한 13점 떨어지는 70점의 3등급을 예상하고 있는데 역시 EBS 연계는 70%. 그리고 지난해보다 변별력 갖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긴 하지만 9월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9월에 좀 어렵게 풀면서 좀 내성이 생기면서 수능 때는 좀 쉽게 풀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미 수능 끝나고 나서 뭐 입시 기간을 통해서든 자기 점수를 통해서든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본 올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2014학년도 수능 개편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3학년 되는 게 이제 2009 교육 개정에 의해서 언어 영역이 국어 AB로, 그 다음에 수리 영역이 수학 AB로, 외국어 영역이 영어 AB로 바뀌거든요. 뭐 최근에 제가 그 올라가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면 시험을 본 듯한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험을 실패했고 내년에 바뀐다는데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다크서클이 이만큼 학부모님도 앉아 계신데 분명히 그건 고3 현역인데 바뀝니다. 많이 바뀝니다. A형, B형 이렇게 바뀌는데 아마 간단하게 이제 올해 수능을 본 친구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A형은 현행보다는 다소 쉽게, B형은 현행 수능에서 나오는데 국어하고 수학은 계열이 구분돼요. 그러니까 국어 A는 이과 가는 거고 B는 문과 가는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지정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A는 기존의 나형, 그러니까 문과 수능이죠. 그대로 오는 거고 수리 가형이 B형으로 바뀌니까 수학엔 큰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응시하는 어떤 집단의 체제에서도 변화가 없다. 근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영어죠. 영어 A나 B는 계열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려고 하는 대학의 A를 지정하지는 않고 아마 중하위권 지방대학들, 수도권 대학 일부에서는 영어 A 또는 B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B를 가산점을 줄게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B를 하는, 그러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잘하고 싶은 중위권 학생들이 문제가 뭐냐면
A형으로 가는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들이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표준 점수라는 게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거라서 좀 밑에서 받쳐주는 친구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종교적 신앙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좀 있어주면 네. 등급에 조금 더 영향을 받는데 이 친구들이 다 가버리니까 B형에 남는 친구들은 이런 걸 예상하셔야 되죠. 일단 1등급 인원이 줄어드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면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이 지난해 외국어 영역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상위권에서 국어나 수학은 만점 맞고 영어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회탐구는 아마 여러분들은 전체 11개 과목 가운데 3과목 선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 중에서 3과목 응시하고 이제 2과목 반영하는 대학에 갔는데 내년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탐구가 전체 10과목 중에 2과목 그 다음에 과탐은 8개 그대로 가는데 거기서 2과목 탐구의 비중은 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제 문과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이제 과목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제 통합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 한국지리, 윤리 그대로 가고 그러나 이과는 이제 개정교과에 의해서 물리2 내용이 물리1으로 하2 내용이 하1으로 이렇게 가니까 아마 만약에 다시 한번 재수를 하면서 도전한다 그러면 자연계 학생이 조금 부담되지 않겠나. 그러나 이제 평소보다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면 결단이 필요한. 역시 체크할 거는 2014 수능 개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체크할 건 뭐냐면 올해 수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겠죠. 그렇다 보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지난해보다 경쟁률은 무조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2013학년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그 수시 대비 정시 인원 주요 대학들이 얼만큼 줄고 늘었는지 제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거든요. 좀 정리하면서 보실까요? 자, 보시니까 2012학년도, 13학년도 이렇게 비교하는데 2012학년도 수시 모집 비율은 62.1%였어요. 근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2013 올해는 64.3%를 뽑았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수시 인원은 6,488명이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정시는 전년 37.9%에서 올해 35.7%니까 아마 9,803명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플러마이너스로 합계를 보면 적어도 3,315명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뭐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 서울대나 성균관대, 중앙대 뭐 주요 대학들이 수시 선발 비율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정시에서는 모집 비율이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거 보일 수 있거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주요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2012랑 13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정시 모집 비율이 3.1% 다운됐죠. 서강대는 조금 한 0.8%.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뭐 올해 수시 모집을 80% 이상 뽑으면서 정시 모집 인원이 거의 17.6% 삭감됐다. 성균관대는 8.4. 그리고 연대는 1.8인데 한양대학교는 반대로 수시 모집 비율이 좀 줄고 정시 모집 비율이 한 1.5% 정도 증가했다라는 게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인문계 인원하고 자연계 인원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에 배정했던 인원을 다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합격 기간은 또 정해져 있고 마지막 날은 또 우리가 올해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12월 17일 날 저녁 9시까지 통보하겠다. 이게 대학 간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18일 날은 등록만 하는 날이니까 만약에 17일 날 여러 대학으로부터 축복받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학생은 한 개만 등록하게 되고 복수로 합격자를 통보했던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정시로 이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시의 특별 전형 가운데서는 뭐 전문계 고교 출신자 이런 것들이 미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달된 인원을 추가를 해도 채울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정시로 넘어간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그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우리가 좀 그 어떤 구조를 보니까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인원이 좀 많이 넘어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대학을 서열할 수는 없는데 서울연고대 이렇게 놓고 보면 문과는 그냥 등록이죠. 근데 이과는 서울연고대에서 합격이 와도 지방을 갈 수도 있다. 그게 의대고 그게 치대고 한의대, 수의대라면 서울에 메리트 있는 대학을 포기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계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올해 서울대가 특이한 점이 수시에서만 뽑겠다고 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과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미리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드러났죠. 혹시 넘어간다면 수능 100으로 뽑겠다. 이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넘어갈 개연성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수시 인원이 많고 정시 인원이 적으니까 수시 안 됐다. 이제 수시 결과가 12월 7일 날 그리고 8일 날 다 발표가 돼요. 네. 근데 마치 이제 매년 수험생들 경험하면 수시에 본인이 기대했던 대학에서 안 되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아요. 네.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그 시작을 통해서 경쟁자들이 자절하고 있을 때 어떤 자기 성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면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수능 점수에서 몇 점 또는 네. 문제에서 몇 문항 이걸 상쇄하면서 합격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제가 분명히 이건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체크하실 내용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전략 네. 세우기 전에요. 그건 뭐냐면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수능 반영 영역이 변화가 되는 대학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군이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분할 모집하면서 축소하거나 혹은 뭐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군이 이동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자, 화면을 통해서 수능 반영 영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모든 대학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네. 주요 대학만 준비했는데 특이사항이죠. 고려대학교입니다. 이 친구들이 자연계 우선 선발하는데 미리 공지됐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일 때 수능으로 뽑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선발 가면 수능과 학생부로 뽑는 거 변함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우선 선발할 때 언수에 탐에서 언어를 빼고요. 네. 그 다음에 수리가 40, 외국어가 20, 과탐이 40 이렇게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을 상대적으로 못하는 학생들은 아마 가군 고대 지원에서 합격의 기쁨이 좀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네. 반대로 언어를 못했는데 우선 선발이 안 되면 일반 선발에 모집 비율이 적으니까 상당히 또 고전은 면치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우선 선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탐구를 안 봐요. 그냥 언어가 33, 수리가 34, 외국어가 33. 그러니까 탐구 못하는 학생들이 구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사탐 어렵게 본 친구 입장에서는 언수의 조합을 잘 따져서 우선 선발 노려봐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숭실대 어떻게 합니까? 다군 선발할 때 건축학부인데 여긴 수학 반영했었는데 올해부터 반영 안 한답니다. 네. 건축인데 수학은 필요 없다. 이제 언해탐으로 하는 것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니까 혹시 문과생이에요. 근데 수학을 못 봤어요. 근데 숭실대는 백분위를 반영하거든요. 그럼 언어를 잘 봤다. 영어도 괜찮고 탐구 두 과목이 평소보다 잘 나왔고 좋았다 그러면 뭐 건축의 뜻이 있다면 이쪽으로도 옮겨가는 것도 네.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용인입니다. 여기 자연계에서 수학 외국어 탐구로만 뽑다가 올해 언어가 추가되니까 이게 뭐 미리 공지됐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공지되니까 언어 준비 안 했던 친구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죠. 그럼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적게 반영하다가 많이 반영하니까 경쟁률은 좀 낮아지겠죠. 네.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 외에 가천대, 건양대 혹은 경기대, 항공대 일부 또는 전체 모집 단위에서 반영 영역이 변화되니까 본인 관심 있는 대학이 모집 요강 확정될 때 올해 것만 보지 마세요. 네. 올해 것만 보지 말고 담임선생님들 아마 그거 체크해 주실 텐데 지난해랑 다른 사항들을 꼭 체크하시고요. 혹시 이제 본인이 찾기 힘들면 대기업에 가면 대기업, 대학교협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학 알림이 이런 공지란에서 전년도랑 다른 점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고 모집군 변경되는 대학도 제가 주요 대학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할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여기는 메디칼하고 글로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게 글로벌인데 지난해 어떻게 뽑았냐면 가다군 분할이었는데 올해 한 집 더 늘렸죠. 네. 가나다 분할. 그 다음에 국민대도 가다 분할이었는데 가나다 분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도 가다 분할이었는데 가나다 분할. 그럼 여기서 유의할 점. 2개 군에서만 뽑다가 3개 군으로 뽑으니까 일단은 선택의 폭은 넓어질 거예요. 나군에 생기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대학이 인원을 분할하니까 결국은 올해는 각 군별 모집 인원이 줄어들 거고 그럼 경쟁률은 높아질 거고 합격선 역시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전년도 점수랑 비교해가지고 전년도 선배들 이 점수로 갔어. 그러니까 올해 나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 생기는 군에서는 경쟁률이 없죠.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눈치 작전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전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진주교대가 가군에 뽑다가 나군으로 옮겨가요. 그럼 어떤 문제 예상합니까? 교대가요. 이하여대 초등교육과를 포함해서 가군에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하여대 초등교육과, 부산교대,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 진주교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진주교대 나군으로 이사 가버렸네. 그럼 나군교대는 늘어나니까 나군에서 교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선택 폭이 넓어지지만 가군에서 교대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또 그 경쟁률이 몰릴 수 있다는 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외대 글로벌이 가나다 새집 살림하다가 이게 새집 살림이라는 말이 맞나요? 새집 살림하다가 가다로 나군을 뺐습니다. 그러면 나군의 가나군에서 이렇게 원서 접수할 때 나군의 한국외대 글로벌을 내려서 봤던 친구들이 없어지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그 점수대와 비슷한 대학이
또 몰려오겠죠. 네. 그러면 그 대학들의 경쟁률도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가나다 분할이었는데 나군을 빼니까 가다군 분할로 가는 거죠. 동국대 경주, 그 다음에 동신대, 동양대, 영산대, 용인대, 조선대학교도 모집군 변경되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체크 사항이에요. 네. 되게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어렵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그 정시 원서 쓰실 때는요, 네. 수시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대학과 나의 문제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서 6개 쓰는데 그 대학의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소신 거 쓰면 되는 거지만 정시는 경쟁자의 흐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대학이 특히 중위권 대학이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학이 전년도의 합격성, 경쟁률 이런 것들이 완전 무시되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아마 관심대학에 이런 변화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수능 망했다고 점수 안 나왔다고 막 좌절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한 건지 아니면 기대보다 안 나온 건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평상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 평상심 가지고 제가 전략을 짜야겠죠. 그럼 전략 첫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 첫 번째는 뭡니까? 가채점 온점수. 가채점이라는 건 수능 결과를 보고 우리가 시험지도 가지고 오지 못한 상황에서 수험표를 보고 기재온 거 아니면 기억에 의존한 거 이 점수 가지고 지금 어느 대학 갈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이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1월 28일 날 성적표 나오고 며칠 지나면 네. 실제점 결과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채점 가지고 판단했다가 작년에 크게 후회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례를 한번 제가 화면으로 아름답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A 학생하고 B 학생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언수에 그러니까 B 학생도 언수의 합산 점수는 온 점수가 똑같아요. 282점 맞죠? 네. 그 다음에 표준 점수도 두 학생 모두 411점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분위도 언수에는 295점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학생의 차이는 사회탐구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A 학생은 세계사 근현대사 했고 역사학교 좋아했죠. 네. 그다음에 B 학생은 정치하고 법과사를 했는데 온점수 합으로 밑에 내려가서 계산하면 A도 온점수 합은 언수회탐 두 과목이 379, B는 372. 그러니까 B가 A보다 점수가 7점 정도 낮죠. 네. 근데 나중에 표준 점수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7점이 낮았던 친구가 표준 네. 점수에서는 15점이 높아져요. 130이라고 146, 그죠? 네. 그 다음에 백분위에서 어떻게 돼요? 어차피 표준 점수 대학을 많이 안 가고 백분위 보정대학 가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또 온점수에서 낮았던 B 학생이 A보다 그 백분위 점수가 5점 더 높아지는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 성적표가 나오게 되면 11월 28일 날 보통 이 말씀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입시 기관들이 가채점을 예상할 때 모집단이 큰 언어 영역이나 외국어 영역은 거의 비슷해요. 네. 등급 커트라인 이런 네. 게. 근데 이제 수리 가나형 나눠지고 사탐 11개 중에 3개, 가탐 8개 중에 2개 이러니까 3개 이러니까 네. 가채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체크하실 때 온점수로 만약에 나 어디 갈 수 있었어 A 대학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표 나오면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못 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채점으로 지금 판단하고 혹시 너무 자만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낙담하고 있다면 일단 여기서 스톱하시고 네.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다시 점수 계산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전략 두 번째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 지원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전략이에요. 지원 원칙 정하기. 지원 원칙을 정해야 돼요. 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마 우리 정경원 선생님도 정시 상담하면 막 진짜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네. 1시간 동안 막 찾았어요. 가군대학, 나군대학, 다군대학 다 찾았어요. 그것도 뭐 한 개 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A, B, C, D, E, F 막 다 짜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고. 저 재수할 거예요. 다시 짜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성적표 나오기 전이니까 어땠어요?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는데 11월 8일 날 수능 끝나자마자 부모님하고 관계 안 좋았던 사람들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랑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대학을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적표 나오기 전에 부모님 설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 엄마, 나 올해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이런 원칙 있죠? 아니면 이거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성적이에요. 이거는 평소보다 너무 안 나온 거죠. 뭐 이런 친구 봤거든요. 111 계속 찍다가 이번에 333.
찍는 걸 받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어떤 학생 봤는데 국어 수학 만점 맞았는데 영어 막 60점대 맞은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원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그 어떤 지원 전략을 채워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건 반드시 올해 입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 지원에서 가나다군으로 하게 되면 가나군에서는 소신 아니면 적정. 소신이라는 건 구조적으로도 불리하고 점수상에서도 안 좋은데 하나는 올려 써보는 거예요. 근데 적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계산, 수능 반영 비율, 가산점 문제, 여러 가지 뭐 백분위 보정 점수, 뭐 동점자 처리 기준 이런 거 다 받았는데 괜찮다. 이게 적정이고. 하향은 뭐예요? 그런 모든 조건을 계산했는데 뭐 군별 이동 흐름까지 계산하고 모집군의 변화도 예상하고 반영 방법까지 다 계산했는데 점수가 남아. 이게 하향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은 가나군에서 적정한 게 하향한 게 그리고 다군은 어차피 점수가 높게 형성되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내리면 진짜 대학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소신 상향하시면 될 것 같고 공격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반수. 반수가 뭐예요? 학교 다니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준비하는 이제 거죠. 줄임말이죠. 반인 반수. 그러니까 공부 다시 하겠다면 도서관 가면 사람이고 뭐 미팅하거나 맥주 먹으러 가면 짐승이고. 그래서 반인 반수. 줄여서 반수라고 그러는데 반수하는 사람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거나 아니면 적이 없으면 수능날 너무 긴장할 수 있으니까 이 카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는 합격해야 되겠죠. 하향 지원 하나 해야 되고 반대로 재수를 선택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와 무관한 선생님 배치표를 보지 않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빌까요? 뭐 이런 거 노리는 친구들인데 이 경우에도 그래도 합리적인 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쓴다면 가나군에서 소신 또한 상향 그리고 적정 한계 정도는 반수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재수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전부 소신 상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군의 특성은 어차피 소신과 상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에서 세 번째 지원 원칙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성적표가 나왔을 때 본인 성적의 장단점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장단점. 장단점 분석하실 때는 그냥 간단해요.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이렇게 3개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백분위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표준 점수는 언수에 반영하고 탐구 영역은 백분위를 보정하는 점수를 반영하는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방송 혹시 어머니가 보고 계시고 그 어머니께서 큰아들 큰딸이 시험을 봤다면 제 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판서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면 이번에 아까 우리가 그 가채점을 우리가 분석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언어 영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언어 영역이 이게 조금 쉬웠죠. 그럼 쉬웠다는 얘기는 등급 커트라인이 98, 95, 91 이렇게 가니까 백분위가 빨리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 본 친구는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에 가는 건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언어 못 봤다? 그럼 백분위 대학보다는 무슨 대학을 가야 돼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언어를 잘 봤다. 그럼 얘는 백분위 대학도 괜찮습니다. 근데 언어를 잘 봤다 동시에 뭘 못 봤다? 수리를 못 봤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백분위 대학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돼요. 근데 백분위 대학을 갈 때는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탐구를 잘해야 돼요. 탐구. 왜냐하면 탐구는 50점 만점에서 시작하니까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좁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37점 맞았는데 표준 점수는 한 12점 정도 마이너스 됐는데 백분위는 한 20 몇 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을 고려하는 친구는 자기 성적의 장점에서 언어가 잘 나와야 되고 상대적으로 좀 수리는 못해도 수리는 백분위가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탐구는 좀 잘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그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를 혼용하는 대학에서도 표준 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해야 되냐면 언어를 못 본 친구가 이리 가야죠. 왜냐하면 백분위는 91점이면 3등급 77이에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100점하고 91점은 9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표준 점수도 한 7, 8점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백분위는 몇이냐면 백분위 99에서 시작하고 언어가 이번에 99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77이면 무려 22점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언어 못 본 친구들은 표준 점수 대학. 그리고 이 표준 점수 대학을 또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수학은 잘해야 돼요. 수학은 이제 채점 방식이 3단계 방식에서 4점짜리가 있으니까 표준 점수가 좀 높죠. 그리고 표준 점수 생각하면서 영어도 이제 이 친구는 조금 잘했다면 이번에 어려우니까 이런 조건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불쌍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언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했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분위나 표준 점수에서 어디서도 유리하지 않은
또 유불리 문제를 따져보기 힘든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본인의 성적에서 내가 표준점수가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아마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 못한 학생들은 그 대학이 표준점수를 그대로 쓰는지 아니면 백분위를 그대로 쓰는지 이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리나형을 설명할 때 인문계 수험생 또는 수리나형으로 옮겨온 자연계 수험생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리나형으로 옮겨온 자연계 수험생이 이번에 놀랍게도 한 9만 5천 명이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년에 8만 2천 명이었는데 1만 5천 명이 늘어났잖아요. 네, 1만 3천 네. 명. 그럼 이들이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건 본인이 원서를 쓰는 대학의 가산점 여부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화면으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가산점을 준다는 건 어려운 수리가형을 한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건데 네. 자 수리형형 말고 건국대학교는 일단 문과대학에 제2의 국어 5% 가산점 주니까 네. 제2의 국어 점수가 있는 친구도 좀 유리하겠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동국대 컴퓨터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가정교육과는 가나형 같이 반영해 주는데 수리가형이 10%,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시스템은 15%, 그 다음에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화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서 수리가형에 10% 가산점을 줘요. 네. 그 다음에 아주대 금융공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가나형 같이 반영하는데 가형에 10% 가산점. 그 다음에 아주대 건축, 미디어, 간호학과, 이비즈니스학과 있는데 여기도 수리가형을 했다면 7% 가산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아태물류 글로벌금융은 수리가형이 3%. 이게 문과인데 가형을 한 친구들한테도 좀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생활과학부, 간호건축은 수리가형에 10%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자연계는 어떻습니까? 과학 2과목을 했다. 그 점수가 반영된다. 네. 반영되지 않더라도 3% 가산점을 준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특이하게 볼 사안 같아요. 시간은 없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나형을 한 자연계 수험생 있죠. 이 친구들은 가산점 생각할 때 그 대학이 표준점수 반영이냐 백분위 반영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가 달라져요. 네. 자, 우리 뭐 정경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는 3자리죠 보통. 네. 100 몇 점. 네. 근데 백분위는 2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수리나형을 했는데 가형을 하는 애들한테 가산점을 주는데 그 대학이 백분위다 그러면 2자리의 가산점이니까 조금 덜 불리해요. 근데 표준 점수는 3자리니까 네. 거기다가 가산점을 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네. 그냥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되는 입시기관의 배치표 또는 모의 지원 서비스에서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수치 데이터는 이런 가산점 비율까지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점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영 비율도 생각하지 않은 단순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전략 중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표준점수 반영대학, 백분위 반영대학 또 뭐 있었죠? 표준점수랑 백분위랑 혼용하는 대학 있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이 지난해보다 쉬웠다라고 이제 평가원은 얘기하고 있는데 언어영역은 너무 쉬웠고 네. 그다음에 수리 영역은 가형, 나형은 좀 어려워졌지만 가형은 전년도보다 네. 좀 쉬워진 거고 네. 외국어 영역은 안정적인 난이도로 갔으니까 결코 쉬웠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네. 근데 탐구 영역의 변별력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아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언수에 동점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1.2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학은 수능 우선 선발 혹은 수능 100% 반영할 때 동점자 처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백분위를 가공하여 보정 변환 점수를 만들 때 네. 소수점 2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1.2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은 소수점 0.01 차이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탐구 반영하는 방법에 그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대학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일목요연하게 좀 살펴볼까요? 자, 네. 먼저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외대나 가톨릭대가 대표적인 대학인데 그러니까 동일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가 높게 형성되는 과목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올해 시험을 봤는데 본인이 선택한 과목이 어렵게 나왔고 거기서 득점이 좋은 학생이 유리한 거죠. 네. 그러니까 표준 점수 유불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네. 있죠. 근데 두 번째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에요. 주로 이제 여대이거나 이하여자 대학교를 뺀 여대이거나 아니면 서울권에서는 뭐 홍익대, 숭실대, 국민대, 수도권 대학이 많은데 여기는 뭐냐면 백분위 점수를 그대로 쓰니까 결국은 한 개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2개 과목의 백분위 성적이 고르게 나온 학생이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1, 3 이렇게 나왔는데 3이 끝에 있는 친구보다는 2, 2 이렇게 나오고 이 둘 다
1에 가까운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백분위 대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구 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 화면에 표준 점수를 각 과목 최고 점수로 나누어서 반영한다. 이게 경희대가 대표적인 대학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은 과목이 응시한 수험생이 유리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표준 점수가 낮다는 건 그 시험이 좀 쉬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단 쉬운 과목이 응시해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이 유리하니까 어려운 과목 응시한 애들은 조금 더 몇 문제 틀렸을 때 불리해질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많은 대학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마지막 칸에 백분위를 보정한 뭐라고 써 있어요? 변환 표준 점수 반영.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냥 표준 점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백분위를 어떻게 보정하냐면 자체적으로 백분위 100에 해당되는 자체 점수, 백분위 99에 해당되는 자체 점수, 백분위 98에 해당되는 자체 점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상위권 대학은요. 사탐이 11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과목은 백분위 100이 뜨기도 하는데 만점 맞은 어떤 과목은 백분위가 99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백분위 100하고 99하고 동점 처리하는 경향이 높아요. 그리고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만점하고 2점짜리 정도 틀린 친구들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백분위 100하고 뭐 99까지는 괜찮게 해주는데 3점짜리 변별력이 높아지니까 백분위 98 되면 또 거기 점수폭이 엄청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탐구를 표준점수 쓰는지 혹은 백분위 쓰는지 아니면 백분위를 보정한 변환 표준점수를 쓰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게 소수점까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결국은 이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 환산 점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아마 눈치 작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입시기관들에서는 대학 환산 점수로 배치표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점수 공개 있어요. 점수 공개 카페. 근데 이제 거기에 본인의 어떤 진실을 숨기고 트릭을 쓰는 훌리건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모의 지원 막 그저를 믿으면 안 되고 모의 지원대로 썼는데 다 떨어지고요. 거기서 올렸었는데 붙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믿고 있는 정보에서 혹은 이게 진실되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 필터링 작업이 정시 모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상위권의 백분위 점수까지 제가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아마 그 한 가지 또 그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전략이 5번째가 정시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우선 선발 또는 수능 100% 선발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반 선발로 내려가게 되면 학생부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정시 때는 학생부 많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심지어 어떤 학생이 저한테 뭐냐면 쌤, 저 수능 끝났는데 기말고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정시 때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 내신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어디서 들었대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야. 아닙니다. 정시 모집 때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들어가죠. 그리고 그 내신이 반영될 때 명목상 비율이 있고 실질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2개 대학을 좀 분석을 해드려 볼게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연세대하고 건국대가 나와요. 연세대가 가군에 일반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발로 70% 뽑고 나머지 30% 뽑을 때 학생부가 50 들어가죠. 자, 여기서 말하는 50은 명목 반영 비율이에요. 근데 실질 반영 비율은 몇 점이냐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국대 옆에랑 비교하면 건국대 다구는 올해 지난해랑 다르게 일반 선발에서 학생부 30 들어가거든요. 그럼 연대랑 비교하면 30이니까 20이 낮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실질 반영 비율은 30%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몇 점 차이 나면 32.4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시 원서 쓰실 때는 배치표상에 나와 있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명목 반영 비율을 보지만 마시고 실질적인 실질 반영 비율을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신이 많이 반영되는 대학도 있다. 여기에 본인의 내신 유불리를 또 그 대학의 전년도 전전년도 내신 합격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평균점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참고해서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주요 대학들의 교과 영역 차이를 제가 도표를 좀 보여드릴까요? 방금 보셨던 건국대학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32.4, 경희대는 4점 차, 고려대는 참 관대하죠? 0.8, 시립대는 2점, 그 다음에 성균관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2점, 연세대는 1점 차이 나고 이화여자대학교는 한 3.5점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여대로서의 성실성을 요구하니까 내신이 좀 크죠.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1.76점 차이 이렇게 납니다. 자, 여러분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지원 전략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이것만 여러분이 체크해도 어때요? 한 문제 또는 1점 이런 걸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나요?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결과 나오면
다시 엄마랑 사이가 나빠질지도 몰라요. 예, 또 대화가 흐르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시면 안 되고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좀 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 이런 어떤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또 한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나를 유혹하고 나를 속이는 어떤 글들이 인터넷상에 도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배치 기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 가능 예상 점수는 어디까지나 수능 반영 비율 또는 수능 가산점 여부 또는 군별 이동에 따라서 가다군, 가나다군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점수를 제공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스터디시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보시면서 꼼꼼하게 챙기신다면 아마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시는 이런 것 같아요. 30점을 내렸어도 떨어질 수 있고요. 20점을 올렸어도 최초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건 차가운 이성과 그리고 냉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혹 재수를 결심한 친구도 이 소중한 경험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해보신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략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과 함께 그 정시 전략 체크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그 수능 점수가 못 나왔다고 절망할 게 아니고요. 그 수시까지 꼼꼼하게, 그 내신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규성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2013학년도 대학 입학 정시 지원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정시 전형 변화를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시 모집 비율이 낮아짐에 따른 경쟁률 상승,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 변화에 따른 수능 영향력 증가, 모집군 변경 대학 및 모집군 신설 대학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아울러서 가채점 원점수로 대학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자. 지원 원칙을 세우고 전략 수립을 하자. 그리고 성적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문제, 표준점수와 백분위 체계를 이해하고 동점자 평균을 기준으로 수능 영역별 유불리 문제를 파악하자. 그리고 목표 대학의 탐구 영역 반영 방법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 학생부는 실질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규성 선생님과 함께 2013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입이라는 인생의 그 커다란 그 관문 앞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중한 시간인데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 짧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이 다 끝났고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냉정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가나다의 어떤 세 번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남은 책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분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28일이면 이제 수능 성적표를 드디어 받게 됩니다. 가채점 결과가 아닌 정확한 실제 점수를 가지고 이제 실수 없는 전략을 한번 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12월 21일까지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집중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